안녕하세요. 말랑말랑 기업사의 코프로 고영경입니다. 화창한 봄날 잘 즐기고 계신가요? 오늘 녹화하는 날은 굉장히 날씨가 좋은데요. 이런 날은 좀 밖에 나가서 걷고 잔디밭에 앉아서 좀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이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간식거리 이런 걸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과자 아닐까 싶은데요. 과자 업계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기업이 뭐가 있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우리나라 스낵 중에서 대표적인 스낵들이 이제 외국에서도 잘 팔린다. 그래서 K푸드 열풍에 K 스낵도 포함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굉장히 잘 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몇몇 해외 시장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면서 오늘 찾아온 기업은 바로 오리온입니다. 오리온의 대표 상품은 지금 딱 앞에 놓인 것처럼 초코파이죠. 이 초코파이 하나로 세계를 제패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 미국 주식에서 굉장히 환영받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허쉬 이런 기업들인데요. 미국에 허쉬가 있으면 우리에게는 초코파이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초코파이를 만드는 오리온, 옛날에는 이제 동양제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오리온을 처음 만든 분은요, 이 창업자가 이양구 회장님이에요. 이분은 이제 돌아가시긴 하셨지만, 이분의 인생 역정 스토리가 사실은 동양제과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훨씬 더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오리온을 창업하신 이양구 회장님은 1916년 함경남도에서 출생을 하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집이었거나 이런 건 아니었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마저 25세에 아버님 나이가 25살일 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어머니가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그 당시의 시절이 혹독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이양구 회장님이 공부는 많이 못하셨어요.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늦게 15세에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찍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야만 했어요. 심지어 어머니는 이제 이런저런 충격으로 병석에 누워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거의 아주 어린 시절부터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는데요. 이때 시노자키라는 일본인이 경영하는 물산 회사 식료품 도매상에 취직을 했어요. 어린 나이에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장사 수완이라는 것도 좀 더 배워가면서 나중에 나타나는 거니까 무조건 근면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것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그 노력을 회사 사장이 알아봐 준 거예요. 그래서 입사 3년 만에 이제 정식 사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성실하게 일을 하면 뭔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승진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제 이 도매상을 다니면서 배웠는데요. 이때 배운 게 이제 정직과 신용에 의해서 거래를 하면 그래도 사업을 잘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배웠다고 합니다. 1938년에 드디어 이제 나도 벗어나서 내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말을 하려고 갔어요. 사장님한테. 그랬더니 사장님이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젠간 자기 사업을 하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서 기다렸다고 해요. 그러면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줬다라고 합니다. 주변에서도 믿고 밀어주고 해서 장사를 잘 했어요. 그리고 일제에 의해서 이제 당시에 회사 강제 청산령으로 인해서 많은 회사들이 문을 닫게 됐는데, 그래서 또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았다가 1945년에 이제 광복이 되면서 일본 사람들이 다 이제 회사를 버리고 막 가잖아요. 그러면서 이때가 다시 내가 뭔가 치고 나가야 될 때다. 그래서 대양 상회를 차리면서 함흥 일대의 식료품 공급망을 이제 내가 한번 가져가 보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하고 사업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 전에 일본인 고객사 사장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가면서 결정적인 말을 해주고 가는데요. 꼭 설탕을 잡아라 라는 말을 해주고 갔다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설탕이 하나도 귀한 식재료가 아니지만 당시에는 설탕은 다 수입을 하는 굉장히 귀한 재료였기 때문에 설탕을 잡는 사람이 이 시장을 잡을 수 있다는 걸 이양구 회장에게 남겨줬다고 합니다. 이제 뭔가 정말 제대로 장사를 하면서 또 돈을 잘 벌고 있었는데, 광복 이후에는 이제 공산당이 활개를 치면서 내가 여기서는 지금 장사할 타이밍이 아니다. 그래서 서울로 다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이분은 계속 함경도에 있었는데 갑자기 함흥
함흥에 있다가 서울로 가니까 아는 사람은 없는데 일단 자전거를 한 대 사면서 열심히 다니면서 영업을 하고 장사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내가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방식이 일단 물건을 먼저 주고 나중에 수금을 하는 외상거래죠. 그 당시에 말로는 수형거래라고 해요. 이게 이제 당시에 판매자들한테 그래 내가 먼저 팔아보고 잘 되면 그때 더 살게.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위기를 극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사가 잘 되면 항상 우리가 많은 여태까지 수많은 기업들을 보면 딱 두 가지 형태가 나오죠. 장사가 잘 될 때는 품목을 확장하거나 내가 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에 뛰어든다. 일단 이분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이 당시에는 내가 기존에 거래하던 과자하고 설탕, 이때 당시만 해도 이제 설탕을 수입해서 들여오는 걸 다시 판매하는 정도였어요. 그러면서 제품 라인업을 강화하는 거죠. 그리고 1947년, 이때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1947년에 동양식량공사를 설립하면서 이때부터 동양이라는 이름을 써요. 그러니까 자전거 한 대로 서울에 와가지고 막 장사를 하는데 잘했고, 그래서 1년 만에 막 규모를 늘렸어요. 이때 가장 공헌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외상거래, 수형거래 때문에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전쟁 발발 전까지 한 1, 2, 3 요 시기 안에 자산 규모가 10억 원으로 성장을 했다고 해요. 지금도 10억 원은 엄청나게 큰 돈인데, 그래서 굉장히 사업이 빠르게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설탕을 수입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정말로 많은 설탕이 한꺼번에 배에 실어져서 수입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 전 재산을 걸고 설탕에 배팅을 하리라. 그렇게 하면서 설탕이 한국에 들어오기만을 기다렸는데 또 세 번째 위기가 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을 한 거예요. 이제 다시 모든 걸 버리고 부산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런데 이분이 잘하는 건 역시 또 장사잖아요. 부산에서도 가만히 있으면 누가 돈 주는 건 아니죠. 그래서 부산에서 다시 또 장사를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가 설탕에 몰빵을 했는데 설탕을 언제 오는 거야? 전쟁 나서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그 설탕을 다 싣고 다시 부산항으로 들어온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이에 운송비도 더 많이 들었고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 요소도 있었고 설탕 공급이 주는데 수요는 아직 많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설탕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예전에 계약했던 가격과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담합을 하고 그 가격을 주지 말자고 했는데 이항구 회장은 이때는 지금은 누구라도 설탕을 빨리 받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설탕을 그 가격을 주고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각자의 판단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담합을 해서라도 싸게 받는 게 중요하지 않았냐. 이미 시장 가격이 그렇게 변동했는데 이 담합도 옳은 방식은 아니다. 어찌됐든 설탕을 왕창 받아서 판매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전에도 설탕으로 돈을 많이 벌었지만 이때 완전히 설탕 시장에서 우뚝 서게 돼요. 그래서 이때 별명이 설탕왕, 슈가킹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유통만 하다가 제조로 가고 싶은데 제조에 있어서 설탕으로는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설탕은 제일제당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뭔가 다른 걸 만들고 싶어져요. 그래서 1956년 풍국제과를 인수를 해서 동양제과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이때 나온 게 이제 캐러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요. 그리고 1957년에는 한국의 이제 근대식, 현대식 사탕을 만드는 시설을 도입해서 킹 드로프스, 그리고 소프트 비스켓도 만들고 마마 비스켓, 그래서 현대식 요즘 같은 비스켓 마마 비스켓을 내놓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초콜릿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넘버원 초콜릿, 님에게 초콜릿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내서 국내에서 사탕, 과자 이런 것들을 제조를 하면서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일단 과자가 잘 팔려요. 과자 말고 뭔가 딴 건 없을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죠. 그래서 1956년에 삼척 시멘트 인수 제의를 받습니다. 삼척 시멘트는 굉장히 큰 시멘트 회사였지만 당시에 적자였어요. 이항구 회장이 보니까 시멘트 사업은 앞으로 잘 될 것 같다. 그리고 삼척은 바다를 낀 유일한 시멘트 공장이었기 때문에 해상으로 운송도 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멘트를 인수를 해서 동양세멘트 공업 주식회사라고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과자에서도 그 어려운 역경을 겪고 이렇게 성공을 시켰는데 시멘트도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B2B와 B2C는 좀 다른 거였어요. 일단 공장을 인수했는데 설비가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과자 공장 만드는 거하고 시멘트 공장을 만드는 거는 투입되는 자본의 양도 달랐고 시장의 특성도 많이 달랐어요. 거기다가 이제 경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많이 넣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부를
시민들을 설득해서 1958년에 민간기업 최초로 미국의 유상원조 차관을 받아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시멘트는 한국의 기간 산업이었고 국가 경제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받아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한 차례 이 차관을 받아들이면서 고비를 넘은 다음에 한국에서 일단 건설 경기 붐이 오고 인프라도 조금씩 구축해 나가고 하다 보니까 시멘트 사정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동양제가도 날고 시멘트 사업도 날고. 그렇지만 항상 잘 나가는 기업은 없죠. 잘 나가기만 할 것 같았던 동양시멘트와 동양제가에서도 위기가 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공기가 과잉으로 시멘트 상황이 좀 안 좋아지는 거예요. 대출금의 이자가 높아지는 데다가 정부의 금융 긴축 정책, 이렇게 되면서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게 70년대 초반이에요. 그리고 71년에는 법정관리 위기까지 몰리는 상황이 돼요. 그런데 다행히 채권자들과 협의를 함으로써 이 상황을 약간 타개를 하고 이 한 차례 또 고비를 넘기고 나니까 새마을 운동이다. 그리고 우리 이제 주택 개량 사업, 그래서 주택 건설 경기 붐이 불어요. 그리고 인프라도 훨씬 더 이제는 뭐 도로도 깔고 이런 거대한 인프라가 붐이 불면서 시멘트 업계가 호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양시멘트는 완전히 살아나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동양제가는 어땠냐? 70년 초반에 회사가 막 위기에 한번 몰리고 나니까 원래는 돈을 잘 벌고 있던 동양제가마저 굉장히 위축된 마음이 들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회사의 위기를 타게 해보자 라고 해서 1970년에 미국으로 출장을 간 팀이 우리 뭐 새로운 거 내놓을 게 없나 라고 찾아보는 와중에 대박 상품을 찾아냅니다. 그때 당시 미국에서 인기가 있었던 게 이제 문파이라는 건데요. 이게 두툼한 과자 사이에 마시멜로우랑 이런 걸 넣고 초콜릿으로 코팅을 해서 이렇게 크게 만든 거예요. 이게 이제 광부들이 먹던 파이인데 이거랑 비슷한 걸 똑같은 걸 만들어내면 대박을 치겠다라고 한 거예요. 과자 사이에 마시멜로우가 있고 초콜릿을 팍 뒤덮이니까 얼마나 고열량의 만나 완전 대박 상품인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가져와서 비슷하게 만들어야겠다. 노력을 하는데 쉬운 게 아닌 거예요. 만들면 막 부서지거나 너무 무르거나 너무 딱딱해지거나 뭐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노력을 해서 드디어 1974년 4월 초코파이가 출시가 됩니다. 이건 진짜 혁명적인 제품인 거예요. 혁신적인 제품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맘 놓고 먹을 수 있지만 당시에 초콜릿도 귀한 시절에 뭔가 이 대단히 고급스러운 맛이 등장한 겁니다. 그야말로 한국 과자계 럭셔리가 등장을 했어요. 요즘으로 치면 혁신, 초혁신 제품으로 등장을 했어요. 이 제품 하나로 동양제가는 정말 날개를 달게 됩니다. 회사를 이렇게 세우다 못해 우리나라 과자계에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가격이 당시 버스비에 한 2배쯤 돼서 굉장히 비싼 가격이었는데 그래도 없어서 못 팔았다고 해요. 출시 첫 해에만 10억 원, 이 초코파이로 10억 원의 매출을 거두었습니다. 이 여세를 몰아서 1975년에 동양제가가 주식시장에 상장을 해요. 74년에 4월에 출시를 했는데 75년에 상장을 할 만큼 이게 정말 대단했던 거죠. 그래서 이 물건을 대리점들이 받아가려고 뭐 먹살 잡고 싸우고 뭐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있기만 하면 잘 팔렸던 거예요. 장사가 잘 되니까 시장이 엄청나게 확장이 되는데 그 사이에 경쟁사들이 비슷한 걸 만들어내려고 왜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이걸 쉽게 모방을 하지 못했어요. 기술이 안 되니까 제품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맛도 못 따라갔죠. 그런데 이제 점점 비슷하게 만들어내는 게 많이 나왔겠죠. 1980년대 후반이 되면 시장 점유율이 많이 무너져요. 그래서 마케팅이 뭐냐?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그래서 이렇게 한문으로 이렇게 해서 정 마케팅이 등장을 하게 되죠. 정서적인 마케팅. 아니, 제품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이 정 마케팅 하나로 완전히 다시 시장에서 넘사벽 1위를 되찾아가죠. 자, 이 사이에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사실 나옵니다. 초코파이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76년에 오징어 땅콩이랑 과자가 나오고요. 84년에 고래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치토스도 나오고 88년에 뭐 생감자로 만든 포카칩, 그 다음에 89년에는 후라보노 껌, 그 다음에 뭐 91년에 센스민트, 뭐 이런 히트작들이 계속 나와요. 근데 이 히트작들이 다 나오는데 우리가 오리온이라고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초코파이가 너무 임팩트가 크기 때문이에요. 이 초코파이가 이렇게 커지는 와중에 동양제과와 초코파이의 명성에 굉장히 기여를 한 게 있다라면 해외 시장이에요. 아니, 지역별로 보니까 부산에서 너무 잘 팔리는 거야. 사실은 부산은 무역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드나드는 해외 외국 선사나 뭐 출장을 온 사람들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가는 물건이 뭐였냐 봤더니 그게 바로 초코파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초코파이는 원래 우리나라에서 대대적으로 수출을 해서 외국으로 나간 게 아니라 중국에서 왔던 보따리 장사들이나 아니면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렸던 무역항이나 이런 데서 들렸던 사람들이 초코파이가 너무 맛있어서 많이 사간 게 처음이고요. 러시아도 그렇게 비슷하게 출발을 한 겁니다. 일단 중국 케이스만 먼저 볼게요. 보따리 장사들이 엄청 나가서 너무 잘 팔리니까 이제 회사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중국 시장을 한번 이제 바라볼 때가 됐다. 그래서 1993년 중국 베이징 사무소를 설립을 해요. 이때 이름이 이제 초코파이를 어떻게 이름을 지을까 하다가 하오리야오, 좋은 친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짓고 이제 정이란 마케팅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은 이제 중국에서 중국어로 보면 약간 남녀 사이의 애정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중국에 익숙한 한자인 이제 어질인이라고 하죠. 예, 어질인자를 강요한 마케팅을 해서 이제 굉장히 잘 되죠. 그래서 중국에서 엄청나게 성공을 해요. 그래서 랑팡 1공장을 언제 만드냐면 1997년에 만들고요. 2006년에 랑팡 2공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엄청나게 성공을 하는데 처음부터 해외 시장에서 다 잘 되기는 또 쉽지가 않아요. 초코파이를 만들었을 때 단단함이 잘 유지돼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부드럽고 과자가 잘 씹혀야 되고 이런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중국에서 만들었는데 중국은 남쪽 지방은 워낙에 습하고 온도가 높아요. 북쪽이랑 또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방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제품은 전량 폐기를 합니다. 전 직원들이 있는데도 정말 어마어마한 물량을 다 수거해가지고 다 불태워버려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중국 사람들에게 오리오는 잘못 만들어지면 자신들이 철저히 반성하고 리콜하고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어내는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줬고요. 직원들도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는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오히려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해요. 회사가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빠르고 적극적으로 잘 대응하면 전화위복에 되는 계기가 되는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중국에서는 연 매출 1조 원을 돌파하고 지금까지 굉장히 중국에서는 초코파이가 장사가 잘 되고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시장 하나는 러시아예요. 러시아는 부산과 블라디보스톡을 완복하는 선원들 사이에서 진짜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가지고 많이 팔렸어요. 이 러시아는 날씨가 춥다 보니까 차를 마시는데 차를 마시면서 이 뭔가 달달구리한 게 필요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개혁 개방된 이후에 이 나라가 원래 다 사회주의 중앙집권적 경제 체제를 하다 보니까 마시는 것들이 상당히 발전이 뒤처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 럭셔리한 초코파이가 들어가니까 막 이 천상의 맛인 거죠. 이거를 당시에는 비슷하게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보따리 장사들이 가져갈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보다도 어떻게 보면 러시아에다가 이제 더 먼저 방점을 찍었는데 1990년 블라디보스톡에다가 법인을 세워요. 그리고 가자마자 막 생산하고 막 팔고 이러지 않아요. 우리는 굉장히 신중한 회사예요. 굉장히 보수적이고 신중합니다.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에서 시장성을 막 조사를 합니다. 근데 왜 하필 모스크바도 아니고 왜 하필 블라디보스톡이었냐? 모스크바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는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거기는 뭔가 유럽하고 좀 더 접근성이 강하니까 우리가 가서 한국 제품이 그나마 좀 힘을 쓸 수 있고 우리랑 연관성이 있고 우리를 좀 알아봐 줄 것 같은 데가 블라디보스톡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좀 더 가깝죠. 그리고 사할린이라 여대주에는 옛날 이제 우리 고려동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한국에 대한 제품의 인식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기를 먼저 공략을 하자. 그래서 여기서 시장을 점령하면 그 다음부터 다시 우리는 서진을 해서 나간다. 서쪽으로 향해 나간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러시아를 공략을 하기 시작합니다. 블라디보스톡을 갔는데 막 내놓는 대로 다 팔려. 모스크바로 거점을 옮긴 게 1996년이에요. 자, 러시아를 본격적으로 이제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하는데 대박이에요. 가져가는 대로 다 팔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시장이 쭉쭉쭉쭉 성장을 하고요. 2000년 중반 초코파이 소비량이 2억 개를 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팔리니까 자, 이러면 중국에서처럼 이러면 이제 현지 생산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 좀 보수적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현지에 맞는 거를 어떻게 하면 어디다가 만들어서 제대로 된 현지화된 상품을 할 거냐 조사를 많이 합니다. 2006년 모스크바에서 한 200km 떨어진 트베리에 공장을 짓고 본격적인 생각에 들어가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두 개를 보면 진입했던 때하고 장사를 그렇게 잘했는데도 현지 생산을 시작한 게 간격이 좀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해외 진출의 현지화 작업이라든가 어디다 공장을 짓고 생산 공정을 효율적으로 만드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공정이 굉장히 간단한 것부터 그리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뭐 초코파이는 공정이 나름 복잡해요. 얘는 기술적으로 뛰어난 제품인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뭐 초코송이 뭐 이런 거부터 한 다음에 이제 점점 단계를 올리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에서도 원료 공급선, 오폐수 처리, 근로자 채용 등 뭐 이런 나름대로 현지화의 노하우를 쌓은 다음에 이렇게 들어갔다고 해요. 그리고 제2 공장을 들어갈 때에는 러시아 시장만 보는 게 아니라 러시아 이후에 이제 배후의 시장까지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정부하고 야 우리가 이렇게 고용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시장 창출도 하고 기여하는 바도 크니까 우리에게 좀 더 좋은 조건으로 투자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해서 정부하고도 협정을 잘하면서 이제 법인세 감면이라 세제 혜택 등을 이제 받으면서 2공장, 3공장 들어가는 그런 좀 더 유리한 쪽으로 가져갈 수 있는 자신들만의 노하우도 생기고요. 그리고 바게이닝 파워도 생겼다고 할까요? 그 정도로 위상이 크게 높아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러시아 내 초코파이의 판매 개수가 2019년만 8억 개를 돌파해요. 그리고 뭐 러시아가 불황일 때도 이 초코파이는 연평균 20%씩 매출이 신장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초코파이가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성장을 했는데요. 뭐 오죽하면 러시아행 대한항공에서는 초코파이를 간식으로 줍니다. 그리고 2021년도 러시아 법인 매출액이 전년 대비 30% 이상 성장을 하고 연 매출이 이미 뭐 1,000억 원을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흑자를 달성하죠. 중국과 러시아에서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 나라의 두 개의 공통점이 계획경제였고 사회주의에서 이제 개혁 개방을 가져간 시장이잖아요. 비슷한 나라가 저기 또 하나 있죠. 베트남이 있어요. 여기도 똑같이 이제 사람들이 막 한국에 오면 뭐 이제 초코파이 가져가고 이런 일들은 다 있었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수출을 한 게 1995년이에요. 이때부터 초코파이를 수출을 했는데 영업사원들이 진짜 가서 밑바닥부터 쪘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근대화된 유통망이라는 게 아직 있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이런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춘다는 게 정말 사람이 다 뛰어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을 해서 2006년에 드디어 베트남에 첫 번째 공장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느 나라에 가던 잘 팔고 성장을 시킨 다음에 공장 세운 데까지는 오래 걸렸어요. 함부로 공장을 짓지 않아요. 그렇지만 영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현지화 전략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각 국가마다 굉장히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베트남에서 성공을 이야기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야, 베트남 제사상에도 오르는 초코파이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어찌됐든 굉장히 인기가 있다. 그래서 2015년에 누적 1조 원을 돌파하고 연간 매출이 2016년에 2천억 원을 달성을 하게 됩니다. 그 노하우들이 각 국가별로 쌓여 있기 때문에 그 시장에 철저히 현지화된 제품을 내놓고 인기를 얻는 거죠. 동양은 동양 제가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동양 시멘트도 있고 동양 증권, 동양 유업, 뭐 생명보험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진출을 해요. 그래서 사세를 엄청 확장해서 한때는 정말 거대한 재벌로 성장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창업자인 이양구 회장님이 1987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89년에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근데 이분한테는 딸이 2명 있어요. 그래서 사위도 2명 있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그래 이 두 사위가 경영을 맡아요. 첫 사위 현재현에게 동양그룹을 맡기고요. 둘째 사위 담철곤에게 동양제가 오리온을 맡겨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부분들을 이제 첫째 사위가 가져가게 되는데 이분이 굉장히 수제 소리를 듣는 훌륭하신 분이라고는 하는데 이분이 이제 뭐 MBA를 하고 있는데 장인어른이 쓰러지고 나니까 들어와서 경영 일선에서 나서면서 금융에 좀 더 많이 치중을 해요. 사업을 많이 하다가 97년에 금융위기가 오게 되죠. 97년 금융위기는 일단 직격탄을 맞은 쪽이 어디겠습니까? 금융사업들은 다 직격탄을 맞았는데 너무나 많은 확장을 하면서 사실 내실을 잘 다지지를 못했어요.
못했던 거예요. 하나의 금융사가 흔들리면 다른 계열사들이 이제 지원을 해주면서 버티고 이런 과정인데, 이게 오히려 도미노처럼 다른 계열사들을 더 힘들게 했고요. 그 중에 제일 잘 나간다고 하는 게 이제 동양매직이었어요. 동양매직은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제 뭐 가스레인지라든가 오븐 뭐 이런 것들, 이제 나중에 이제 SK가 인수해서 지금 SK 매직이 됐죠. 동양매직도 매각을 했더라면 좀 빨랐을 텐데, 이건 뭐 팔고 싶지 않았는지, 뭐 가격이 안 맞았는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위가 리딩을 하지만 딸들도 지분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머니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경영권은 안 넘고 싶고, 이렇다 보니까 지배 구조 자체에도 문제가 있고, 유동성에도 문제가 있고, 의사결정은 빨리 안 되고 있고, 뭐 온갖 문제가 중첩이 되면서 그룹 전체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 사위가 이끌고 있는 오리온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이미 오리온은 이제 갈라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죠. 그러면서 완전히 동양그룹은 나락으로 갔고요. 오리온은 도움 요청을 거절하면서 살아났죠. 사실은 살기 위해서 거절을 한 건지, 우리는 이미 남남이라고 해서 거절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주주들 입장에서는 당시에 금융 관계에 있어서 연관성을 갖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01년에 이 동양제가를 주축으로 한 오리온 그룹이 새롭게 출발을 하고요. 주식회사 오리온으로 아예 이름도 바꾸게 됩니다. 동양그룹은 안녕, 이제 나락으로 갔고요. 이제 현재는 회장은 기소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면서 지금은 수감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리온의 현재는 초코파이가 이끌고 나머지가 미는 약간 그런 구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품은 초코파이지만 초코파이 하나만 가지고 이 회사가 유지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많은 상품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나가는 것만 보시더라도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초코파이는 1974년 출시됐을 때부터 대박을 쳤잖아요. 없어서 못 팔았잖아요. 첫 해부터 매년 100% 이상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2008년 처음으로 해외 시장에서 2천억 원 매출을 돌파를 했고요. 2021년에 초코파이는 전 세계에서 34억 개 이상 판매를 했고요. 그리고 글로벌리 연매출 5천억 원을 달성하고 누적으로만 6조 4천억 원을 돌파를 했어요. 이게 2021년 기준이에요. 이 글로벌 시장에서 또 이 초코파이만큼 인기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오감자, 예감, 고래밥 이런 스낵류 3종이 글로벌 매출 2천억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초코파이가 끌고 나머지 스낵이 밀고. 근데 뭐 이 세 개가 이제 이름으로 이렇게 찾으시면 잘 찾기 어려워요. 이제 그 나라 맞게 다 이름을 바꿔서 판매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보통 제가 찾아보니까 그 신문기사다 이런 걸 참조를 해보니까 식품업계에서는 매출 1,000억 원이 넘는 브랜드를 메가 브랜드라고 하는데, 오리온은 이 2천억 원이 넘는 걸 이제 더블 메가 브랜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외 시장이 이제 중국, 러시아, 베트남 이렇게 세 개가 메이저이긴 한데요. 미국, 브라질, 이란 등 60여 개국에서 판매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드디어 인도 시장에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 라사스탄이라는 데 공장을 지어요. 자, 2022년은 어떻게 됐느냐? 2021년에 막 팬데믹 때문에 더 잘 팔리고 식품회사들이 막 정점을 찍었다. 2022년에 좀 주춤한 회사들도 있는데, 오리온은 아니에요. 2022년에 정말 역대급 실적을 기록합니다. 2022년 연결기준 매출액이 22%, 전년 대비 22% 증가를 해서 2조 8,732억 원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만 4,667억 원을 기록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국내에서는 뭐 닥터유, 마케도 네이처, 여러분들 마케도, 이 그래놀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다 오리온 거예요. 이 해외 시장도 2022년에 엄청나게 다 성장을 해요. 베트남 법인이 매출액이 38.5%가 성장을 했어요. 영업이익은 40%가 늘어났습니다. 더 끝내주는 시장은 러시아예요. 러시아는 매출액이 79.4%가 늘어났어요. 이게 2022년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자, 영업이익이 100% 넘게 증가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면서 다른 데는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초코파이는 계속 잘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03년 법인 이후로 최초로 매출액이 2천억 원을 돌파하면서 막 이렇게 쭉쭉쭉쭉 커나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잘 되는가? 해외 시장에서 정말 잘 되는 이유는 그냥 마케팅이 통했다. 야, 단 걸 좋아한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시장 파악을 잘하는 것도 있지만요. 일단 기술력이 있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누구나 비슷하게 맞출 수 있는 것 같지만, 동남아나 중동은요 40도 넘게 오르내리는 기온이 굉장히 높아요. 러시아나 이런 데 또 너무 추워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추운 데와 극단적으로 좋은 데에서 다 비슷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력.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을 찾아내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찾아냈다고 그게 다 기술로 구현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기술을 타이밍 적절하게 맞출 수 있는 것. 연구개발과 현지화가 정말로 잘 믹스됐기 때문에 모든 시장에서 잘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자신감과 노하우가 오리온 나름대로 쌓여 있는 거죠. 굉장히 신중하게 진출하고 공장 지을 때까지 오래 걸리지만 그렇게 진출한 시장에서 잘 해내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하고 사이가 점점 안 좋아진다는 게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오리온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의 목표는 그러면 계속 식품만 할 거냐? 지금 오리온의 사업보고서라든가 오리온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뭐라고 딱 해놨냐면 헬스케어까지 품는, 식품에서 헬스케어까지 품는 회사가 되겠다라는 걸 내놓고 있어요. 아무나 쉽게 따라 할 수 없는 거, 자신들만의 기술력 가지고 더 확장할 수 있는 시장들을 보고 싶은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뭐 간편 대용식이라든가 영양 성분이 들어가 있는 뭐 음료, 바이오 이런 부분에까지 확장을 해서 신규 사업으로 만들겠다라는 계획이 들어가 있고 이미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케도 네이처라든가 바이오 분야 이런 부분들을 앞에 내세우고 있는 거죠. 글로벌 식품 회사들을 다 따져봤을 때 여기에서 보면 글로벌 1등부터 이렇게 순서를 쫙 매기면 오리온이 12위에 2021년 기준으로 12위에 랭크가 돼 있고요. 아시아에서는 1등입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1등이고요. 그만큼 브랜드 파워도 강해요. 그래서 저는 해외 시장에서 앞으로 오리온 성장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꼭 오리온뿐만 아니라 우리의 K푸드, K스낵들이 세계로 더 잘 나갔으면 좋겠고요. 오리온에게 초코파이와 같은 또 다른 글로벌 대박 효자 장수 상품이 하나 더 탄생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오리온 얘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다음 시간에 한국에서 많이 다루지 않은 그런 회사를 또 하나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기업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새 책 나왔어요. 세븐업스 인 에이시아라고 새 책 나왔는데요. 예, 궁금하신 분은 좀 찾아봐 주시고요. 지금까지 말랑말랑 기업사의 고프로 고영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